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은 올해 가을이었습니다. 담당인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라 했지만 저는 그 시간도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젊을 때 고생해서 모은 제 일부. 남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할 만한 재산, 사람들은 백만장자의 유산이라고 떠들더군요. 하지만 그것을 물려줄 마땅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제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몰라서 그런지 제대로 키운 것 같지 않네요. 바빠서 아이들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죄책감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큰아들은 도박, 둘째는 사업 실패의 반복, 막내딸은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일구어온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손에서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해 자식들의 정신머리를 단단히 고쳐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 어느 단체에서 제대로 하는지 알고 싶어 회사 일을 정리하고 시간 나는 대로 단촐한 옷차림에 무료 급식소나 봉사활동 하는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봉사하기에는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잠깐 약 기운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만 가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 급식소를 들렀다 주변 산책을 나왔다가 당한 소매치기.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점점 더 거세져 거리는 하얀 장막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제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 추워라. 목까지 올라오는 낡은 점퍼를 부여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옷장에는 수백만 원대의 고급 외투들이 즐비했지만 오늘도 저는 이 낡은 점퍼를 골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섰던 사람 지갑 챙겼어? 응, 빼가도 모르던데. 역시 내 실력 대단하지. 우연히 들린 젊은이들의 대화. 그들이 말하는 지갑의 주인이 바로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지갑과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랑, 영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기억난 것입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을 저기 앞서가는 두 명의 젊은이들을 향해 외쳤지만 그들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에 그들을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암 투병 중인 몸으로는 허둥지둥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쌓인 눈 위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내 마지막 모습이 되는 건가? 쓴웃음이 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재산을 가진 기업 전 회장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니.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청년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우니까. 청년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기, 사실은 방금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셨나요? 청년의 표정이 급격히 진지해졌습니다. 저쪽으로 두 명이 뛰어갔는데 검은 패딩에 하나는 빨간 모자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꼭 찾아올게요.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거리를 따라 청년의 뒷모습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청년의 달리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서둘러 그 청년의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소매치기들은 좁은 골목으로 도망쳤고 청년은 망설임 없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미끄러운 눈길 위에서 간간히 균형을 잃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요. 청년의 외침에 소매치기들이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건방진 놈이 왜 따라와?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봐, 거기서. 소매치기들은 당황했고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그것들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소매치기가 도망가면서 청년의 얼굴을 핥히었고 다른 한 명은 밀치면서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습니다. 청년이 돌아왔을 때는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옷은 흙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지갑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릴 순 없죠. 우리 가게에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청년은 제 팔을 부축하며 근처에 보이는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켜 허기가 지고 국밥 하나라도 팔아주고 싶더군요. 그렇게 전 청년의 가게로 안내받아 국밥집을 들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는 마치 30년 전 첫사랑 영자가 해주던 맛있는 소고기 국밥이 생각나는 맛있는 냄새가 가게 앞부터 나더군요. 고양이 같은가? 한번 물어볼까? 하는 호기심이 들더군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제 보니 청년은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 다정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는데 위급한 순간에 유일하게 제게 손을 내밀어준 그 청년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꼬르륵 하는 엄청 큰 소리가 제 뱃속에서 나더군요. 무료 급식소는 이미 한참 지나온 상태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라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눈바닥에 뒹굴어 낡은 점퍼는 젖어 있고 상처가 나 상처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청년도 다친 상처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저는 식당 식탁에 있는 휴지를 꺼내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꾀죄죄한 노숙자 꼴인데 식당 분위기를 흐릴까 걱정되네요. 배가 너무 고파 따라오긴 했는데 국밥이랑 다른 비싼 메뉴 같이 주문할게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 호의라고 생각하시고 계산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모시고 왔는걸요. 식사하시고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그냥 국밥만 드시고 상처에 약만 바르고 가셔요. 어제 도박 빚 갚아달라고 찾아온 큰아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운전기사가 근처에 있을 테니 다 먹고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배가 고프니 신세 좀 질게요. 그냥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저는 무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청년이 가져온 국밥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에 얼었던 제 얼굴이 순식간에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특별 소고기 국밥을 끓여드릴게요. 청년은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따뜻해요.
어머니가 항상 특별한 손님을 여기 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년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똑같이 말하던 사람이 있었죠. 구석이 제일 따뜻하니까 여기 앉으라고 하던 그 사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걸 보니 역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서빙을 하는 청년의 모습이 영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놓는 방식, 국물을 저으는 손짓.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추운데 따뜻한 국물부터. 그릇을 받아들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향기, 이 맛. 영자의 특별 소고기 국밥 맛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맛이 없나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푹 쉬었다 가셔도 돼요. 식사 시간 지나서 지금 가게도 한산해요. 라고 말하며 상처 연고를 건네주더군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입술을 보니 자꾸 영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미인이신가 보네요. 청년이 훤칠하게 잘생겼네. 제 말을 듣고 청년은 머쓱해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청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네, 걱정 마세요. 가게 잘 보고 있어요. 어머니라는 말에 무심코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때서야 가게 간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영잔의 백반집. 순간 저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이영자이신가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청년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자네예요. 성은 어떻게 아셨나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하지만 가난한 제가 감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고향이 전라남도 구례신가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아시나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에 숨겨둔 소중히 하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잖아요. 젊으셨을 때. 어머니 사진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30년간 간직해온 영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저를 홀로 키우시면서. 청년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29이라 합니다. 30년 전 제가 영자를 떠난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모르세요? 어머니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사업 때문에 멀리 가셨다고. 그 순간 저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청년이 혹시 저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영자와의 하룻밤이 생각났습니다. 떨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 그날 저녁 저는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그 작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과 사랑스러움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녀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지? 이렇게 아직까지 고생하면서 왜?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호야, 잠시 가게 좀 봐줄래? 영자는 아들을 보내고 저를 주방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와 영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석 씨, 이제 다 성공하셨다면서요? 영자 씨, 당신 아들이라는 저 젊은이가가 혹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민호는 영석 씨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민호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앞길을 막을 생각은 없어요. 왜?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했겠어요? 영석 씨가 큰 사업을 시작한다고 꿈을 이루겠다고 떠나시던 그때. 제가 어떻게 발목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큰 기업 외동딸이랑 결혼한다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전 괜찮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민호를 욕심 많던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찹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자한테 너무 미안했던 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영자는 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민호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영석 씨를 닮아서 그런지 민호도 참 성실하고 착해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만든 업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고생시켰습니다. 내가 민호 잘 되게 도와줄 수 있게 해줄래요? 영자 씨, 후계자까지는 아니라도 민호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잡게라도 도와주게 해주세요. 전 그 아이에게 상속한 재산이 많습니다.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인맥도, 경영에 대한 노하우도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가고 싶습니다. 영자와의 대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식당에 나가니 조용히 청소와 설거지를 하며 뒷정리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실한 아이로 키우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제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됐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군요. 큰아들과 어제 카지노에서 수억 날려서 빚져서 도와달라는 말에 호통을 치다 피를 토했고, 둘째는 또 다른 사업 실패로 은행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유학을 핑계로 호화로운 생활만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다른 내 아들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왔던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살아왔을 것 같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처럼요. 저는 조용히 청년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란다. 그동안 몰랐다. 미안하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방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가운데 우리 둘 사이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년. 아니,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꼭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조용히 청년을 안고 울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이 눈물과 함께 조용히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밥집 안에 무겁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주방의 시계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멀리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앉으시겠습니까? 아버지.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이라는 단어를 처음 뱉어보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빠는 왜 안 계시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멀리 가셨다. 하지만 꼭 돌아오실 거다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단 한 번도 저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압니다. 민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집을 하시면서도 제가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오셨어요. 남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저 혼자만 어머니와 둘이. 민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너도 아버님처럼 꿈을 가진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야 자세히 보니 민호는 젊은 시절 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민호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맞다. 너는 정말 그때의 내 모습 그대로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영자를 닮았더구나. 어머니는 절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천천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벽 국밥을 끓이시면서 행복해 하셨죠. 구례에 있을 때 이런 식당에서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단다. 비 오는 날 젖은 신문을 들고 들어오신 분이.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비에 젖은 신문을 안고 들어섰던 그날. 영자가 건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순간.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 만남을 축복이라도 하듯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단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구나. 말기암이란다. 국밥집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방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큰 결심을 했단다. 너에게도 재산 일부를 상속하는 게 맞겠지. 민호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것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저 아버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반응에서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욕심 없이 맑은 영혼을 가진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들어보거라, 민호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다. 내가 가진 그 순수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그룹에 꼭 필요하단다. 하지만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요? 저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걱정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단다.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들과도 말은 해야겠지. 하지만 일단 우리 회사랑 관련된 일을 해보지 않겠니? 아버지, 전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국밥집은 절대 없애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크게 발전시켜야지. 네. 우리 그룹의 모든 계열사 구내식당을 내가 운영하는 거야. 영자. 내 어머니의 맛을 모든 직원들에게 전해주는 거지. 큰 규모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자금은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니. 내일부터 시작하자꾸나. 어안이 벙벙한 민호와 영자를 두고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자녀들을 본가로 불렀습니다. 영준과 영희도 급히 귀국했죠.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걸 들은 영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벤처 사업한다고 날린 돈이 얼마지? 그 돈이면 민호 같은 아들 수백 명이 평생 걱정 없이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 거다. 영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산을 못 받을까봐 무서운 건지,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안쓰럽더군요.
영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정말 죄송해요. 런던에서 공부는 안 하고 민호랑 영자는 이 집에 들어오라고 할 거야.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마치고 산소에 가보려고 한다. 돈을 노린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세요, 아버지? 윤비서 통해 유전자 검사도 해봤다.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조용해지더군요. 민호는 사실 계속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은 성실하게 잘 해나가더군요. 구내식당 운영도 순조롭게 잘 되고 직원들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미안하오. 당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지 못했소. 먼저 간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새로 생긴 동생을 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동생은 무슨 인정하지 않는 게 보였지만 언젠간 부딪히게 될 테니 제가 소개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했습니다. 일부러 작은 국밥집을 찾아가 일하고 있는 동생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고급 외제차에서 내려서 허름하고 작은 국밥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표정은 복잡했지요. 제가 가게에 들어가자 영자와 아들은 살짝 놀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미리 말을 해놔서 묵묵히 국밥을 퍼서 제가 있는 식탁에 두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일단 먹자.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앞에 따끈한 국밥을 보고 마음이 좀 풀어졌는지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먹고 조용히 영자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차분히 커피와 차를 들고 그 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이 청년 이름은 김민호이고 내 아들이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단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을 때마다 충격인가 봅니다. 영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다른 자식들은 흐뭇거리며 알고 있었다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구나. 말기암이란다. 국밥집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방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잘해주지 못한 건 알지만 서로 잘하진 못했던 가정이었다.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잘못이란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 부모의 사랑은 돈이 아닌 시간과 관심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미안하구나. 내가 보기엔 우습겠지.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으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님은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사실 난 늘 이 국밥 맛이 그리웠단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런 국밥집에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사랑을 만났지. 제 인생을 아이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 고생하며 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민호를 낳은지 모르고 결혼한 상황이나 어떻게 민호를 만나게 되었는지 세 자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었어.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영자와 함께 좋은 곳에 가고 너희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신과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저는 이 재산이나 지위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족으로, 진짜 형제 자매로 인정해 주신다면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영민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언했습니다. 너희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유서에 적을 생각이고 앞으로 민호도 경영을 할 거야. 아이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민호와 영자를 데리고 하와이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은 처음이라며 좋아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니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비로소 제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때론 불행하고 힘들 때 견디기 힘이 들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은 혹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오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일 거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서 영자가 민호의 존재를 알려줬다면 저는 영자에게 돌아갔을까요? 철없고 욕심 많던 제 모습을 돌아보니 후회가 큽니다. 영자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전 어리석었으니까요. 이제야 제 마음을 찾아갈 수 있게 됐고 삶을 정리할 때가 되어 그들을 챙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지금 삶이 어렵더라도 너무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의 모습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던 제 삶의 뒤늦게 소중한 주변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 소중한 한 말씀으로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